좋은 사람 되려다가 쉬운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시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어느새 만만한 사람, 쉬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했더니 당연하다는 듯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한 번 들어준 부탁이 습관이 되는 경우 말입니다. 이제는 거절조차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목민심서 제세권 예전 6조 중 대우편에 분명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착하게 살았는데 존중받지 못하는지, 왜 좋은 마음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면서도 결코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되 지나치게 친절하면 오히려 업신여김을 받고 지나치게 엄격하면 원망을 산다. 그 사이의 적절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받는 사람의 도리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쉬운 사람의 차이, 그리고 절대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처세와 대화의 방법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관계의 비밀을 오늘 이 시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봄날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모든 땅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좋은 땅을 골라 뿌리고 그 땅을 정성껏 가꿉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할 필요도 없고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친절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라면 남의 부탁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좋은 사람이라면 언제나 웃으며 양보해야 한다. 이것은 좋은 사람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쉬운 사람, 만만한 사람의 조건입니다. 제가 전라도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이용하려 했고, 어떤 이는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유배온 죄인의 신분으로 누구에게나 낮은 자세로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절하게 대할수록 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 도움을 주니 두 번, 세 번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절하면 전에는 해주셨잖아요 라며 섭섭해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제 노력이 오히려 저를 쉬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우리의 친절은 때로 무시로 돌아오고 우리의 배려는 당연함으로 여겨지는 걸까요? 첫째,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민심서를 집필하며 관찰한 바에 따르면 백성들은 쉽게 받은 은혜보다 어렵게 얻어낸 권리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친절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웃으며 부탁을 들어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여러분의 성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친절을 권리로 착각합니다. 둘째, 경계가 없는 관계는 존중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경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저는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썼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지만 들어오는 방법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약속 없이 오는 사람은 받지 않았고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유배온 죄인의 주제에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니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더 존중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켰고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제 시간과 공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경계가 존중을 만든다는 것을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셋째,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위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만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언제나 웃으며 양보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만한 사람 범주에 들어갑니다. 제가 정조대왕을 섬길 때의 일입니다. 궁궐에는 두 종류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임금께 무조건 순종하며 비위를 맞추는 신하였고, 다른 하나는 원칙을 지키며 때로는 강직하게 간언하는 신하였습니다. 정조대왕께서는 어떤 신하를 더 신뢰하셨을까요? 당연히 후자였습니다. 언제나 고개를 끄덕이는 신하의 말은 가볍게 여기셨지만, 원칙을 지키며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신하의 말씀은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과 쉬운 사람의 차이입니다. 좋은 사람은 원칙이 있지만 쉬운 사람은 원칙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선택적으로 친절하지만 쉬운 사람은 무분별하게 친절합니다. 좋은 사람은 거절할 줄 알지만 쉬운 사람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넷째, 현대 사회는 친절을 약함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람들은 친절을 전략이 아닌 무능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려를 성숙함이 아닌 자신감 부족으로 읽었습니다. 저 사람은 착해서 거절 못하는구나. 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싫은 소리를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만만한 사람으로 분류되면 그 관계를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거절하면 왜 갑자기 저러지? 하며 섭섭해하고 경계를 세우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변했네 하며 실망합니다. 다섯째,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사람의 정의를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양보해라. 다투지 마라. 참아라. 웃어라.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는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 양보하고 언제 양보하지 말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친절하고 누구에게 경계를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거절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친절이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사람의 조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경계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유배 생활 중에 만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착한 사람으로 소문났습니다. 누가 농기구를 빌려달라면 언제나 빌려주었고, 누가 일손을 청하면 자기 일을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추수철이 되면 자기 논보다 남의 논을 먼저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좋아하면서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저 양반은 착하긴 한데 좀 바보 같아라고들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그를 찾았지만 중요한 일의 상의 상대로는 삼지 않았습니다. 그 농부는 외로웠습니다. 모두에게 친절했는데 정작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왜 사람들은 저를 이용만 하고 존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은 선택적으로 베풀지만 당신은 무분별하게 베풀었습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 것을 지킬 줄 알지만 당신은 경계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농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을 먼저 했습니다. 빌려준 농기구를 제때 돌려받지 않으면 다시는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왜 저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탁할 때 더 정중해졌고 빌린 것을 더 조심스럽게 다루었으며 그의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오해는 좋은 사람이라면 모든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사람은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들어줄 수 있는 부탁과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여유 범위 내에서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분명히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민심서에 쓴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되 분수를 넘지 말라. 은혜를 베풀되 재정을 파탄내지 말라. 도움은 지속 가능해야 하며 한 번의 과도한 베풀보다 오랜 시간의 작은 배려가 낫다. 이것은 통치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한 번 무리해서 큰 도움을 주고 나중에 원망하는 것보다 자신의 여유 범위 내에서 꾸준히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경계를 세우는 행위이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나는 무분별한 사람이 아니라 원칙이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절 자체가 아니라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무례하게 거절하면 관계가 깨지지만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제가 강진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공부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신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자가 하루는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변명은 그럴듯했습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변명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일이 급했다면 오늘은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늦더라도 온 것이 성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미리 알리고 오지 않는 것이 진짜 예의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십시오. 다음에 다시 오고 싶으면 그때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때만 오십시오. 그 제자는 섭섭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그 제자는 새벽같이 찾아와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제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날 저를 받아주셨다면 저는 선생님을 만만하게 봤을 것입니다. 늦어도 괜찮다고 변명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기에 저는 선생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절의 힘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친절하면 사랑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적절한 친절은 사랑받지만 과도한 친절은 무시당합니다. 선택적인 친절은 가치 있지만 무분별한 친절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가장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친절하되 경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베풀되 함부로 베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하되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의 가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귀하게 여겨지려면 그 친절이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강하게 나가면 관계가 깨진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짜 관계는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나란히 서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반대로 경계를 세웠을 때 깨지는 관계는 애초에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이용하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친절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는 깨져도 괜찮습니다. 아니, 깨져야 합니다. 제 형님이신 정약전 형님께서 흑산도로 유배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형님은 그곳에서 자산어보라는 위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물고기를 연구하시면서 형님께서 발견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물고기들도 영역이 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때 같은 바다에서 평화롭게 공존한다. 하지만 영역이 무너지면 약한 물고기는 잡아먹히고 만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할 때 관계는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경계가 무너지고 한쪽이 다른 쪽의 영역을 계속 침범하면 그 관계는 포식자와 먹이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잡아먹히는 먹이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나이 들수록 참고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당당해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참고 인내할 이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왜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낭비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노인은 참을성이 많아야 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참을성은 지혜로운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지 부당한 대우를 묵묵히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당당하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저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도와줄 수 있지만 다음번에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내 선택이고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대화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면서도 쉬운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따뜻하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터득한 방법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즉답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부탁을 해올 때 즉시 네 혹은 좋아요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가볍게 여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생각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정을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으니 내일 답해드리겠습니다. 단 하루만 시간을 두어도 관계의 역학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조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암행어사로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지방 관리들이 여러 가지 청탁을 해왔습니다. 어떤 것은 정당한 요청이었고 어떤 것은 부당한 청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하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 판단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저 양반은 금방 결정하는구나. 그럼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요청에 대해 하루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일이라도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며 긴장했고 제 판단을 더 존중했습니다. 같은 대답이라도 즉시 했을 때와 하루 뒤에 했을 때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시간은 권위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대답에 시간을 두십시오. 둘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거절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에 이유를 길게 늘어놓습니다. 저기, 사실은 말이에요. 이번 주에 병원도 가야 하고, 손자도 봐줘야 하고, 집안일도 있고 해서요. 정말 미안한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는 꼭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변명을 하나하나 공략합니다. 병원은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돼요? 손자는 며느리가 보면 되잖아요. 집안일은 나중에 해도 되고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은 할 수 없이 네, 라고 하게 됩니다.
이유를 길게 대면 대할수록 상대방은 그 이유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안 됩니다. 짧고 단호하게.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기가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마치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불친절한 사람이 된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불친절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척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불친절입니다. 나중에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마지못해 하느라 상대방에게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 그것이 진짜 무례입니다. 명확하게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셋째, 호의를 습관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도와준 것이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못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강진에서 어떤 분이 책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빌려주었습니다. 그분은 일주일 뒤 책을 돌려주었고 또 다른 책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뒤 또 다른 책을 빌려갔습니다. 이것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책이 급히 필요해서 이번에는 빌려드리기 어렵다고 했더니 그분이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잘 빌려주시더니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호의가 어느새 그분의 권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책을 빌려줄 때는 이번 한 번만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두 번 이상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원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오히려 더 감사해했습니다. 한 번 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실 때는 이번 한 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시간이 있어서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미리 선을 긋는 것이 나중에 거절할 때 서로 불편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넷째, 부탁하는 사람이 먼저 불편해하게 만드십시오. 이것은 조금 고차원적인 기술입니다. 보통 부탁을 받는 사람이 불편해합니다. 거절하자니 미안하고 들어주자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들어주게 됩니다. 이 역학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탁하는 사람이 불편해야 합니다. 부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침묵을 사용하십시오. 누군가 부탁을 해올 때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침묵하십시오. 2초, 3초, 길게는 5초까지. 그저 상대방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짧은 침묵 동안 상대방은 엄청나게 불편해집니다. 내가 너무 큰 부탁을 한 건 아닐까? 내가 실례한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부탁을 철회합니다. 아,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거절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스스로 물러납니다. 침묵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침묵은 여러분이 그 부탁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상대방도 느끼게 만듭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가볍게 보이지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다섯째, 대가를 요구하십시오. 이것은 돈을 요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대가를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의 시간을 1시간 써달라고 부탁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좋습니다. 대신 제가 다음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도와주셔야 합니다. 누군가 조언을 구한다면 제 조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지 나중에 꼭 알려주세요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상대방은 이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둘째, 진짜 필요한 사람만 부탁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던지는 부탁은 줄어듭니다. 셋째, 상호성이 생깁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됩니다. 공짜는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은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친절에 대가를 붙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친절을 귀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기대치를 낮추십시오. 여러분이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100을 베풀면 다음에는 100이 당연해지고 90을 하면 오히려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30을 베풀면 다음에 50을 하면 감사해야 합니다. 똑같은 50이지만 맥락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절대 과하게 친절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정중하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대하십시오. 관계가 깊어지면서 조금씩 친절을 늘려가십시오. 이것이 자연스러운 관계의 발전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면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관계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나빠집니다. 일곱째, 당당하게 먼저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이 먼저 부탁하십시오.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상호성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부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상대방이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부탁을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함부로 부탁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고받는 사람으로 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기만 하는 사람은 만만해 보이지만 주고받는 사람은 대등해 보입니다. 여덟째, 완벽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탁을 들어줄 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80% 정도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완벽하게 해주면 다음에도 완벽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라고 선을 긋고 80% 정도만 해주면 상대방은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너무 큰 부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저도 이것밖에 못합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허세를 부리는 것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대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짧게 말하십시오. 말이 많으면 가볍게 보입니다. 변명이 길면 약해 보입니다. 설명이 장황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대신 핵심만 짧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안 됩니다. 3글자면 충분합니다. 어렵습니다. 5글자면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정중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여러분을 방어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공략할 빌미를 줍니다. 둘째, 먼저 사과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거절할 때 정말 죄송한데요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먼저 사과하면 여러분이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괜찮아요. 그래도 한 번만 부탁드려요라고 밀어붙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안 됩니다. 사과 없이 사실만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데 사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싶다면 거절 뒤에 다음 기회에나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같은 말을 덧붙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과로 시작하지는 마십시오. 셋째, 상대방의 실망을 책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실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이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혼동합니다. 상대방이 실망하는 것을 보면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감 때문에 마지못해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부탁했을 때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는 것, 그것에 대해 상대방이 책임을 졌습니까? 아닙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부탁했고 여러분의 부담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의 필요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실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 감정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넷째, 안 돼요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좀 더 세련된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대신 대안을 제시하되 그 대안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제게는 여유가 없지만 은행에 가시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시간을 내달라고 하면 이번 주는 어렵고 다음 달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거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절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불친절하다고 느끼지 않으면서도 부탁을 관철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섯째, 녹음기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십시오. 상대방이 계속 설득하려고 들 때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대방 정말 급한 일인데 도와주실 수 없나요? 여러분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감정의 변화 없이, 목소리 톤의 변화 없이 녹음기처럼 반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합니다. 변명을 늘어놓거나 다른 이유를 대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방은 계속 파고듭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같은 말만 반복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여섯째, 질문으로 되받으십시오. 이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 이번 주말에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신데요? 상대방 이사하는데 짐 좀 옮기는 걸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여러분 이사업체는 알아보셨나요? 상대방 그게 비용이 좀 부담되어서요. 여러분 가족분들은 도와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면 상대방은 스스로 대답하면서 자신의 부탁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스스로 부탁을 철회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거절하지 않아도 질문만으로 거절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목소리 톤을 낮추십시오. 이것은 비언어적 요소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높고 밝은 목소리는 친근하지만 가볍게 들립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무게가 있고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거절할 때 혹은 중요한 말을 할 때 의도적으로 목소리 톤을 평소보다 조금 낮추십시오. 빠르게 말하지 말고 천천히 말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여덟째, 마지막에는 항상 여러분이 문장을 끝내십시오. 대화의 주도권은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한 뒤에 불안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번에는 어렵지만 괜찮으시죠? 이해해 주시죠? 이렇게 상대방의 확인을 구하면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상대방은 아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표를 찍고 대화를 끝내십시오.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그럼 저는 이만이라고 하며 자리를 뜨거나 전화를 끊으십시오.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이 대화를 지배합니다. 제가 유배지에서 만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은 특별히 친절하거나 베푸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좀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부탁을 하려면 먼저 예를 갖춰야 했고 약속 시간은 정확해야 했으며 함부로 대하면 다시는 상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여쭤보았더니 한 마을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만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은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만 갑니다. 그래서 그분께 도움을 받으면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니까요. 반대로 마을에서 가장 무시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저 양반은 착하긴 한데 좀 모자라.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이 도움을 주었는데 한 사람은 존경받고 한 사람은 무시당했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경계였습니다. 존경받는 노인은 명확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선을 넘으면 단호했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무시받는 사람은 경계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고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지만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친절하지만 모두가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따뜻함과 단호함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친절과 경계는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되 쉬운 사람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되 무분별하게 도와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친절하되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선 안에서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민심서에 쓴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되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잊지 말라. 타인을 위하되 자신을 해치지 말라. 베풀문 샘물과 같아서 샘이 마르지 않을 때에만 계속 흘러나갈 수 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남도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결국 관계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압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성숙한 사람은 압니다. 때로는 거절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진짜 도움이라는 것을. 성숙한 사람은 압니다. 관계에도 계절이 있다는 것을. 가까워지는 때가 있고 멀어지는 때가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제 동생 정약종이 순교하기 전에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형님, 저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옳은 것 앞에서 단호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때로는 미움을 받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동생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그러면 살 수 있지 않느냐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은 냉정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선택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이 동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동생은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둘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순간 우리는 아무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마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사람과 쉬운 사람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선택합니다. 쉬운 사람은 선택당합니다. 좋은 사람은 경계가 있습니다. 쉬운 사람은 경계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거절할 줄 압니다. 쉬운 사람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합니다. 쉬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좋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습니다. 쉬운 사람은 도움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을 돕습니다. 좋은 사람은 여유가 있을 때 돕습니다. 쉬운 사람은 여유가 없어도 억지로 돕습니다. 좋은 사람은 원칙이 있습니다. 쉬운 사람은 원칙이 흔들립니다. 좋은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쉬운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계속 쉬운 사람으로 살면서 이용당하고 무시당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좋은 사람이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선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것입니다. 죄책감도 느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한다는 것을, 오히려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간다는 것을, 그들이 떠나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유배 생활 18년을 견디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이라는 것. 10명에게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1명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낫다는 것. 여러분도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경계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숙한 어른의 자세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모든 땅을 적시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따라 흐를 뿐입니다. 그 길에 있는 것들만 적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물을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물의 그 흐름을 자연스럽다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모든 새에게 둥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기 가지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내어줍니다. 너무 무거우면 가지가 부러지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나무를 냉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무의 그 균형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주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남에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타인을 위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입니다. 샘물도 계속 퍼내기만 하면 마릅니다. 때로는 채워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주기만 하면 고갈됩니다. 때로는 채워질 시간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훌륭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쉬운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친절하되 만만하지 마십시오. 따뜻하되 경계를 잃지 마십시오. 베풀되 자기 자신을 지키십시오. 도와주되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존중받으십시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쉬운 사람이 아닌 존중받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하나씩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대한다는 것을, 더 존중하고 더 신중하게, 더 정중하게 대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가을 들판을 보십시오. 농부는 봄에 뿌린 모든 씨앗을 거두지 않습니다. 잘 자란 것만 거둡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심은 모든 관계를 다 거둘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관계만 거두십시오. 나머지는 자연히 처리하게 두십시오. 바람이 불어가게 두십시오.
비가 씻어가게 두십시오. 시간이 있게 하도록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원을 가꾸는데 집중하십시오. 좋은 씨앗을 고르십시오. 좋은 땅을 고르십시오. 정성껏 가꾸십시오. 그러면 가을이 왔을 때 여러분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수는 많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하나가 알찰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사람의 삶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사람. 쉬운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품이 있는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동안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한 번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을 들으신 그대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좋은 사람으로 남되 쉬운 사람으로 살지는 않겠다. 그 다짐이 그대의 남은 날들을 더 당당하고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두고 업신여기면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무시합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홀로 굳건해지십시오. 무겁게 움직이십시오. 행동을 무겁게 하되 제대로 무거워지지 않으면 더욱 무겁게 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틀어진다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스스로 떳떳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의견을 굽히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들이 그대의 마음에 작은 힘이 되었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와 들어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나는 또 다른 날, 또 다른 이야기로 그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